대검이 공직 관련 부동산 투기 사범을 전원 구속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민주당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자신이 문재인 정권을 반성하게 만들 적임자라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켰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국발 황사가 계속됐는데도 중국이 오히려 한국 탓을 했습니다. 중국 황사가 한국에 건너간 건 9%밖에 안 되고 한국발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서 관측된 건 16%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아인 혐오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발로 차고 지하철 안에서 기절할 때까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지만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30대 남성이 전혀 모르는 여성의 차량을 50km 가까이 추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피해 사실이 없다며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엄청 무섭고 소름 끼쳤죠. 어딜 나가려고 하면 신경이 너무 예민해서. 서민의 술로 불리는 막걸리 가격이 다음 달부터 오릅니다. 3, 4천 원 수준의 식당 막걸리 가격이 1,000원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여권이 민심 수습을 위해 강도 높은 속도전을 펴고 있습니다. 검찰도 나섰는데요. 땅 투기와 관련한 수사에 500명을 투입하고 공직자들의 투기 범죄가 드러나면 전원 구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수사기관 총동원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움직인 거죠. 하지만 제대로 될지는 이 검찰 내부도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검찰이 직접 수사하라고 국무총리가 말은 했지만 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었죠. 이 경찰과 공수처에 직접 수사권을 넘긴 상황에서 민심 달래기용 아니냐는 반응도 나옵니다. 첫 소식 이은우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인력은 검사와 수사관 등 500명이 넘습니다. 전국 43곳의 일선지검과 지청에 꾸리는 전담수사팀 인원을 합친 숫자입니다. 공직자 투기 사범은 전원 구속,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하고 지난 5년간 투기 사건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도 높은 어조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엄벌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발표는 요란한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결국 검찰이 영장 청구나 법리 검토 등 경찰 수사 지원 업무 이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는 6대 주요 범죄로 제한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뇌물 정황 등이 없으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일각에선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여놓고 민심 달래기에 검찰을 활용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 중 하나는 9급 공무원까지 모든 공무원의 재산을 낱낱이 공개하겠다는 건데요. 이 공공기관까지 전국 150만 명, 이 부양가족까지 포함하면 최대 600만 명 넘게 해당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하급 공무원들 이 분노한 여론을 이해는 하지만 솔직히 당황스럽다고 말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정부가 밝힌 재산 등록 대상자는 15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재산 공개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전국 각지에 근무하는 말단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모든 교육 공무원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초 임용 이후 재산 변동과 형성 과정 모두를 낱낱이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단 직원들은 업무와 상관없이 재산을 다 밝히는 건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도 여럿 없는 두 공무원까지 확대를 해버리는 거는 책임을 회피를 하려는 열정에서 벗어나는 이런 대안이 아닌 것 같아요. 공직 사회를 바라보는 일반 시민분들의 시선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면서도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들기는 하거든요.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 의심자로 취급하며 선거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에서는 급해서 일하지만 현장에 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이런 투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거든. 투기할 여력도 없고.
대출이나 채무, 박봉이 공개되는 게 부끄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수령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정보를 알고 있어도 주기도 못하는 월급이고요. 가진 재산이 많지도 않아서 오히려 공개하는 게 좀 부끄러워요. 교사들은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까 걱정입니다. 공무원들은 행정력 낭비라며 차라리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나 지역 정치인을 더 철저히 조사하는 게 낫다고 말합니다. 재산 등록 업무를 소수의 공무원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전 공직자로 이게 대상이 확대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이며 부실 심사가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는 내부 의견 수렴 뒤 정부의 정책 재고를 정식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입니다. 어제 김상조 대통령 정책실장의 발빠른 경질에 이어 오늘은 여당이 논란이 된 법안을 빠르게 자진 철회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법안인데요. 이 발의에 참여한 의원 3분의 1가량이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 셀프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30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지난 26일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나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30의원은 논란 등을 감안해 오늘 오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등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나선 유공자에게 의료비, 자녀교육비, 주택자금 대출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희생자와 부상자뿐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까지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법안에 이름을 올린 73명의 의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운동권 출신 등으로 이 법안의 직접 혜택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야당은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했냐고 비판했습니다. 저도 80년대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지만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보통 시민들이 만들어낸 민주화입니다. 몇몇 운동권 사람들에 의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김영환 전 의원도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느냐며 한 줌 자존심마저 거덜낸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8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박영선 민주당 후보 볼까요? 합니다. 박영선, 이 여당 후보의 강점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후보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지원에 당이 나섰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땅 투기 의혹 추가 폭로도 이어갔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유세차에 오르자마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서울시장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거짓말이 하나씩 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에 이어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갔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거짓말 후보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토지 보상금 외에 추가 보상을 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내곡동 땅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 분양 공급을 받았다. 추가로.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아니, 또 저희 거짓말 하시네요. 재산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을 빌어줄 힘있는 집권 여당을 내세우며 가장 든든한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최초 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소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저희가 이미 어느 정도 내용이 검토돼 있고. 장기 무주택자들에게는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건데 이미 금융당국과 논의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하는 등 LH 사태로 인해 악화된 여론수습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과거 시장 경험을 내세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토론회에서는 정책 검증에 집중했는데요. 박영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는 자제했지만 자신이 문재인 정권을 반성하게 할 적임자라며 정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김상조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을 비판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되기도 전에 돈을 많이 올려서 재계약을 했다. 그래서 사표 쓰고 나갔죠. 문재인 정부의 특징을 하나만 들으라면 바로 위선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서울시장이 돼 문재인 정권을 진심으로 반성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25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뒤 매일 오 후보 유세장을 찾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쳤습니다. 이번에 심판하지 않으면 그냥 그동안 다 잘했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세훈 후보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내국동당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박영선 후보와의 첫 TV 토론에서도 오 후보는 정책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반값 아파트 공급도 1년에 이렇게 들어가고 6조가 들어가서 연간 15조가 들어갑니다. 계산이 엉터리로 됐네요. 저는 오세훈 후보가 시장할 때처럼 그렇게 빚내고 시장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불리한 네거티브 맞대응보다는 능력과 정책 검증으로 차별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여야의 전략은 여론조사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이 집중하고 있는 연령대는 이 열세 속에서도 버텨주고 있는 40대입니다. 이 40대에는 직장인들이 많죠. 주말 사전투표를 독려해서 핵심 지지층인 이들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4월 3일 일찍 투표하고 이래요. 감자 다 깠어? 감자 5개 까야 돼. 예, 셰프 다 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매일 한 편씩 요리사, 프로게이머 등 직군별 직장인을 내세운 동영상을 제작해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박영선 캠프 관계자는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지지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게 우선이라며 직장인이 많은 만큼 주말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여론조사까지만 해도 박영선 후보는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 후보에게 뒤지거나 오차범위 내였지만 40대에서만 오 후보를 21%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40대 지지율에서 오 후보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의 지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국민의힘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게 하겠다며 낮은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요새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화나고 속상하신 거 잘 압니다. 저도 화나 죽겠습니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러워요. 사실상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서울시 구청장 25명 중 24명, 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 소속이라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사전투표율을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근 선거에서 늘 열세였던 2030 세대 표심이 우호적으로 움직이면서 적극 공략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신청을 받아 후보 유세차 마이크를 빌려주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반응이 좋아 부산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조국 사태로 저 같은 학생과 호탈감 주었고요. 이제는 LH 사태로 우리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쳤던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던졌고 지금은 그때 투표지에 도장을 찍었던 이 오른손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 정권에 대한 지금 청년들의 분노들이 영상으로 떠돌고 있는데 그걸 보시면서 아무 생각 안 드셨습니까? 국민의힘 후보 유세차에 2030 청년들이 올라 연설에 나섰습니다. SNS로 사전에 지원한 사람들 중 선착순으로 발언자를 뽑고 있는데 누적 신청 건수가 서울에서만 100여 건이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설문 쓰는 데는 30분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잘못된 점들을 청년의 시선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박영선 후보께서 그냥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역사적 경험치가 낮기 때문에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다라는 말을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지난 27일부터 서울에서 유세차 연설을 한 2030 청년은 10명으로 이들의 연설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20에서 40만가량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응이 높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후보 유세전에도 2030 시민유세단을 가동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행태 쭉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들은 집권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들이 항상 옳다, 자기들이 항상 선하다는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분노의 표심을 투표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여권의 정책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여권의 충격 요법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기존 정책과 다른 것도 좀 보이고요. 이 여권이 뭘 하겠다는 건지 좀 따져볼까요? 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두고 여권이 모든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카드, 때려잡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투기 공직자에 대한 엄단을 강조하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언급했죠. 하루 만인 오늘 검찰이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투기 공직자 모두 구속 수사하고 법정 최고형을 부여하겠다고 엄포를 놨는데요. 성남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처음에 배제했던 검찰을 다시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도 있지만 철회한 것도 있어요. 이 민주화 유공자 법안이요. 네, 두 번째 카드입니다. 물러서고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서른 의원이 유공자 예우 법안의 발의에 논란이 번지자 닷새 만에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부동산 대출 등에 있어 셀프 특혜, 운동권 특혜법이라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인데요. 어제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전셋값을 14% 인상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을 관련 보도 하루 만에 전격 경질한 것과 마찬가지로 LH 투기 의혹의 성남 민심에 더 논란이 커지기 전에 차단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제일 혼란스러운 건 이 부동산 정책인데요. 네. 박영선 후보가 매일 하는 말이 기존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뒤집는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네, 마지막 세 번째 카드입니다. 뒤집고입니다. 오늘 서울 성동구에 나타난 박영선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명이 없는 점퍼를 입고 유세에 나섰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시장이 되면 서울의 부동산 정책은 확실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네, 확실하게 뭘 바꾼다는 걸까요? 과거 입장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공시가격은 시세와 연동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공시지가 인상률이 10% 수준을 넘지 않도록. 네, 불과 열흘 전에도 공시지가 인상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단호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인상률 조정제도 도입을 꺼내들었고 당은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출 규제와 관련해서도 좀 달라졌습니다. 정권 초기부터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고 강조해왔었죠. 그런데 최근엔 장기 무주택자, 최초 주택 구입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좀 풀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영선 후보, 현 정부에선 적극적이지 않았던 민간 재건축까지 시장이 되면 공공과 함께하는 형식으로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기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혼란스럽기도 한데, 그럼 이제 여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일각에서 지적하듯이 선거용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민주당 지도부의 발언을 조금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 의장,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는 하지만 시행 시기는 6월 이후로, 그것도 주택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청와대 내부 기류도 좀 알아봤는데요.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한 제한된 대출 규제 완화이고 공시지가도 상승률을 조정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정책 기조를 흔드는 건 아니라는 분위기입니다. 선거 결과가 박 후보의 부동산 공약 이행 여부에도 영향을 줄 텐데요. 박 후보가 시장이 됐을 때 당장 부동산 기조가 바뀐다, 이렇게 단정하긴 아직 일러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지요.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처럼 따뜻한 봄 날씨 이렇게 탁한 공기 속에 보내야 해서 아쉬우시죠? 오늘 황사경보가 잠깐 해제됐지만 내일 다시 전국이 뿌얘집니다. 황사의 발원지가 중국의 고원 지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중국이 초미세먼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온다며 적반하장식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황사로 뿌옇게 덮인 중국 북부 지역 모습입니다. 이튿날 베이징과 텐진 하늘도 잿빛에 휩싸였고
공기질도 가장 나쁨 수준까지 떨어져 일부 지역의 PM10 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최대 10,000마이크로그램에 이르렀습니다. 시뻘건 화성을 방불케 했던 베이징 최악의 황사 10여일 만에 또다시 최악의 모래바람에 휩싸인 겁니다. 중국에선 올 들어 6차례 황사가 발생했는데 최근 15년간 가장 많습니다. 这主要与前期在蒙古国及我国西北地区降水持续偏少、气温偏高，导致地表疏松、沙尘的物质条件比较好。 중국은 한국 탓을 합니다. 중국 대기질을 관할하는 생태환경부산하 환경관측센터는 한반도의 초미세먼지가 상하이 공기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 기준으로 초미세먼지의 흐름을 분석한 결과 중국의 황사가 서울에 영향을 준 건 9%에 불과한 반면 한국발 초미세먼지가 상하이에서 관측된 건 16%나 된다는 겁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와 외교부는 중국발 황사라고 보는 국내 시각을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中国舆论没有因为蒙古国可能是上一站而加以指责。近年沙尘天气明显减少，这不仅惠及本国，也为改善本地区空气质量做出了巨大贡献。 베이징 하늘은 이틀 연속 쾌청했지만 한반도 대부분 지역엔 황사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4월에도 짙은 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먼지도 너무 많아서 목도 칼칼하고 눈도 좀 따끔따끔해서 좀 코나 이제 기관지 같은 곳이 많이 껄끄럽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어제 발령된 이 황사경보 오늘 오전 들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제주와 전남 등 일부 지역은 오후가 돼서도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 비슷하다고 알고 있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확인해봅니다. 미세먼지는 인위적인 대기오염 때문에 발생하고 주성분도 황사염, 질산염 등인데요. 반면 황사는 중국 북부지방과 몽골 사막 등에서 불어온 자연 발생한 흙먼지입니다. 미세먼지 중에서도 지름이 2.5 마이크로그램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분류하는데 머리카락 굵기 30분의 1 정도 크기로 해까지 침투합니다. 자연 발생하는 황사는 산업화 전에도 관찰됐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명종편을 보면 음력 3월 22일 한양의 흙이 비처럼 떨어졌다. 지붕과 밭 잎사귀에도 누렇고 허연 먼지가 덮였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늘이 푸르면 황사나 미세먼지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하늘이 파랗다, 뿌옇다 하는 거는 그러니까 과시광선이라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빛의 영역을 산란시킬 수 있는 입자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오염물질 농도는 같아도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빛을 많이 산란시켜 하늘이 뿌옇게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입자가 큰 황사는 빛의 산란이 적어 대기질은 나빠도 하늘을 푸를 수 있다는 건데요. 요즘같이 황사에 미세먼지까지 많은 날은 외출할 때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챙기는 것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문이 바랍니다. 내일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이 3주나 미뤄지면서 기존의 2차 접종을 위해 남겨둔 백신을 먼저 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스트라제네카는 2번 맞아야 효과가 있는데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2차 접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가 나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157만 4천 회분. 2차례 접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78만 명 정도가 2차까지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현재 76만 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고 이들이 한 번 더 접종하려면 같은 물량의 백신이 비축돼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2차 접종분을 남겨두는 대신 더 많은 사람에게 1차 접종을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접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초도 물량의 그 전체 범위 내에서 2차 접종용 중에 일부를 1차 접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2차 접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 하지만 코백스가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 도입이 3주나 미뤄지면서 1차 접종자들이 제때 2차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종의 교육체계에 가깝다고 보고요. 2회 접종분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해본 다음에 그래도 수급사항이 여의치 않으면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와 2차 접종 간격도 8주에서 10주로 늘렸지만 공급 상황을 고려해 12주로 한 차례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물량으로 접종을 중단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다만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었습니다. 네, 우리 일상 곳곳을 무너뜨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을버스까지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언덕마을에 사는 고령층 주민들에게 특히 불안한 소식입니다. 전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르막길이 많은 동네라 지하철역에서 집까지 주민들을 데려다주는 건 마을버스뿐입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걸어다니는 거 어떻게 걸어다녀? 못 걸어다니지.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줄면서 마을버스 승객은 크게 줄었습니다. 출근 시간이 되면 만차가 되고 손님을 다 태우지 못할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 손님이 거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영향을 받은 지난해 5월부터는 마을버스 운행 대수도 줄었습니다. 주민들은 버스 노선이 사라질까 불안합니다.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은 꼭 필요한데 만약에 줄어든다거나 만약에 수명 없어진다고 하면 출퇴근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차고지가 없는 작은 마을버스 회사는 차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아 계속 배차를 해야 하는데요. 운영난 때문에 이대로라면 운행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서울의 마을버스 회사들은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성인 기준 900원인 마을버스 요금이 6년째 오르지 않았다며 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겁니다. 카드로 환승하는 손님들한테만 시내버스가 1,200원을 올린다고 하면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마을버스의 경영난을 덜어줄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마주친 남성이 내 차 뒤를 바짝 쫓아오는 상황. 여성 혼자면 큰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남성을 그냥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남성이 휴게소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고 뒤이어 30대 여성도 걸어갑니다. 잠시 후 남성이 자신의 차로 돌아와서 화장실 앞쪽에 주차합니다. 저 쳐다보는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이게 굉장히 빵 하고 울리더라고요. 여성이 차로 돌아오자 남성은 차를 후진하더니 여성의 차량 앞에 세웁니다. 미쳤나요? 겁이 난 여성이 급히 출발하고 남성의 차량이 사라지는가 싶더니 다시 나타납니다. 이후 1시간 넘게 뒤를 쫓아옵니다. 공포에 질린 여성은 남편과 통화하며 남성을 따돌리려 애를 씁니다. 남성이 여성을 바짝 쫓으며 다른 차가 끼어드는 걸 막다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여성의 차량이 파출소로 들어가는데도 뒤를 따라왔습니다. 전북 순창군 휴게소에서 광주 서구 파출소까지 약 50km를 쫓아온 겁니다.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은 남성에게 다가가 신원을 조회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자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고 경고 조치는 못하죠. 지난 24일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되지만 일시적인 행위는 여전히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개입할 여지는 생겼습니다.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등의 조치를 긴급하게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 여성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엄청 무섭고 소름 끼쳤죠. 어디 나가려고 하면 신경이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대전에서는 승용차가 송시열 선생의 유적이 있는 공원의 정문을 들이받았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미숙 사고로 추정됩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는가 싶더니 공원 정문으로 돌진합니다. 곧이어 정문 기둥과 기와 지붕이 무너져 내리고 주변이 뿌연 먼지로 뒤덮입니다.
승용차가 우암 사적공원 정문을 들이받은 건 어제 오후 3시 50분쯤. 이 사고로 70대 여성 운전자와 동승자, 행인 등 4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팡 보고 소리가 나. 주저앉아버리고 늙은 할머니는 이막벽에 이제 나무대기를 치우고 있으면 이제 받아내서 나오고 젊은 아가씨는 이제 나무대기 치워준 게 아니라 털털 털고 나와서 아가씨는 나는 괜찮다고. 정문 구조물은 절반 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량은 사적공원 안쪽으로 이제 통과해가지고 왼쪽에서 봤을 때 하나 세 번째 거를 두 개를 받고 나가가지고 문 두 칸이 무너진 상태였었어요. 우암 사적공원은 조선 후기 유학자인 우암 송시열 선생이 학문을 닫고 제자를 가르친 곳입니다. 공원 안에 있는 남간정사는 제자를 가르친 건물로 대전시 유형문화재 4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것으로 보고 인근 CCTV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20대들이 5억 원대 예술작품에 페인트로 낙서를 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붓이 놓여 있어서 참여형 작품인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그림 앞에 선 남녀가 바닥에 있는 페인트통에서 붓을 꺼내듭니다. 그림 위에 붓칠을 한 뒤 전시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그제 오후 1시 40분쯤. 20대 남녀는 그림 앞에 놓인 청록색 물감을 작품에 덧칠했는데요. 물감과 붓은 전시품의 일부였습니다. 훼손된 작품은 지난 2016년 미국의 화가 존 원이 내한해 관객 앞에서 완성한 겁니다. 별도의 소장자가 있으며 가격은 5억 원대에 이릅니다. 그림 앞에 붓과 물감은 당시 사용한 도구로 작품과 함께 전시해둔 상태였습니다. 남녀가 떠나고 30여 분 뒤 그림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전시회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기존의 그림과 뭔가 틀린 점을 발견하고 체크를 해보고 가까이 가보니까 칠한 곳에서 광이다 이거를 발견을 했거든요. CCTV를 분석한 끝에 경찰은 근처에서 쇼핑하고 있던 20대 남녀를 붙잡았는데 이들은 참여형 작품인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시회 측도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며 현장에서 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작가와 소장자가 상의를 해서 저 상태로 그대로 유지를 시킬 건지 아니면 원상복구를 시킬 건지 협의할 예정이고요. 오늘 전시장에는 보건 전문가도 찾아와 작품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복원을 한다면은 정말 거의 이 작업만 하면은 한 최소 2주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원 여부에 대해 소장자는 작가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상황. 작가가 원할 경우 20대 남녀는 작품 훼손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올해 초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과 딸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습니다. 부모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수사 결과 앙심을 품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었습니다. 남의 자녀를 판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들과 딸을 판다고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의 사진에 아버지의 연락처도 첨부했습니다. 글을 내리는 게 제 우선이기 때문에 그날에 그때 요청해서 글을 내달라 했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글을 올린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지게차 등 중고 건설 장비를 싸게 판다며 돈을 받아 가로채온 사기범 일당이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가 일당이 올린 판매글에 사기가 의심된다는 댓글을 달자 앙심을 품고 복수한 겁니다. 아이들 사진은 아버지의 SNS 프로필에서 도용해왔습니다. 자신들의 범행을 막으려 했던 이유로 아이 아버지는 살해 협박도 받았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욕들을 많이 했고 주민이 많이 그런 살해 협박도 했었습니다. 중고 건설기계 사기단에 속아 돈을 떼인 사람은 47명. 피해액도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현혹을 하는 거지. 보통 1,000만 원 같으면은 800만 원대 올려. 미리 만들어 놓은 그 비슷한 걸 이렇게 피해자한테 보내는 거예요. 가짜로 만들었죠. 경찰은 20대 남성 등 일당 6명을 사기, 협박 혐의로 붙잡아 5명을 구속하고 여죄를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창우입니다.
요즘 기름값도 오르고 파, 계란값도 오르는데 이제는 술도 비싸집니다. 모레부터 막걸리와 맥주 가격이 오른다는 소식에 소비자와 자영업자 모두 울상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오랜 시간 서민의 애환을 달래온 막걸리와 맥주. 모레부터 일제히 가격이 인상됩니다. 주류 업체들은 원자재값 인상과 주세법 개정에 따라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한 주류 업체의 막걸리는 120원, 또 다른 업체의 맥주는 페트병 기준으로 10원에서 50원씩 각각 출고가가 인상됩니다. 문제는 출고가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소비자 가격입니다. 편의점에서 이 생막걸리의 소비자 가격은 1,300원인데요. 모레부터는 300원 올라서 1,600원에 판매됩니다. 맥주는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서 일단 가정용 캔맥주의 가격은 올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맥주의 경우 업소 판매용 제품들만 1.36%씩 출고가를 올리겠다는 거지만 유통 마진을 고려하면 식당이나 주점에서 판매하는 주류들은 인상된 출고가의 최대 3배까지 비싸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식당에서 3, 4천 원에 판매되던 막걸리는 1,000원가량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들 모두가 울상입니다. 4,000원씩 받아야 막걸리. 지금 3,000원인데 올리면 그렇게 받아야 돼. 드시는 분도 그걸 감안하셔야지 되는 거고 출고가가 오르면 저희도 올려야 되는 거죠. 1,000원 이상은 올려야 되겠죠. 다른 막걸리 업체들도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이어서 막걸리에 따라 한 병에 5,000원까지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술도 줄여야 되겠지만 그래도 참 힘든 생활에 그걸 안 할 수는 없잖아. 젊은 경제를 잡아주시면 좋은데. 자영업과 소비자 단체들은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필품에 이어 주류 등 잇단 가격 인상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열랑야랑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자, 박영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정면 대결일까요? 실수 대결입니다. 두 후보가 서로 실수를 연발하고 있나 보죠. 네, 어제 또 첫 TV 토론이 있었는데요. 두 후보 모두 말실수를 해서 오늘까지 또 화제가 됐습니다. 평당 1,000만 원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을 해서 서울 시민들 집 없는 서름을 앞당겨 드리고자 서울 시내의 그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평균을 얼마로 계산을 하셨습니까? 임대료 평균은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거기 근데 계산이 나와 있던데요. 네. 월 평균 임대료가 24만 원이 돼 있네요. 24만 원. 자, 24만 원으로 돼 있다고요? 24만 원. 오 후보가 준비한 표를 잘못 읽어서 165만 원 대신 24만 원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첫 토론이다 보니까 두 후보 모두 이제 긴장을 좀 했겠죠. 또 저런 실수가 이미지에 또 영향을 좀 미쳐요. 네. 자, 두 후보 이번 토론의 평가는 서로 어떻습니까? 네, 두 캠프 모두 서로 압승했다고 주장하면서 상대 후보가 못한 점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의 토론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네, 여기서 공개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노무현 정부는 그것조차도 몇 년을 미뤘습니다.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겸손해 보이지는 않죠. 오세훈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오신환 전 의원은 오세훈 후보를 거짓말 프레임으로 씌우기 위해 애쓰는 박영선 후보 모습이 측은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작아지는 이유 서울시청이 보이네요. 네, 서울시청 입성을 위해 달리고 있는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유독 작아지는 대목이 있는데요. 바로 보궐선거 원죄를 따지는 질문 앞에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그렇죠?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와 똑같군요. 박영선 후보님의 생각에는 똑같군요. 가치가. 또 저런 식으로 얘기하시네. 보궐선거에서 시장직을 건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수십 차례 사죄를 드렸는데 혹시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하실 마음 있으신가요? 오늘도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를 서울 시민에게 드립니다.
목소리가 작진 않군요. 자,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공격하는 거네요. 네, 오 후보가 10년 전 서울시장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보궐선거가 열렸었죠. 박 후보는 같은 당 소속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이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두 후보 다 원죄가 있는 건데요. 하지만 상대의 원죄는 뒤집으면 공격거리가 됩니다. 정작 보궐선거를 자초한 장본인이 그 부분을 더 반성을 해야지. 참 후한무치하구나.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네요.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일 때 이제 서울시 부시장을 지냈었는데 발언 논란도 좀 있었죠. 네, 박 전 시장의 측근인데요. 지난해 7월 박원순 시장님은 누구보다도 성인지 감수성이 높은 분이셨다고 기억한다고 주장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가 피해 여성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윤 의원을 연단에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대방 원죄를 따지는 공방보다 정책 검증을 하면 어떨까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만 570억 원이 들어간다죠. 원죄 생각해서라도 누가 됐든 더 잘해주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 좌초 사태는 해결됐지만 전 세계 해운을 마비시킨 만큼 책임 소재 공방이 뜨겁습니다. 수에즈 운하가 있는 지중해 연안에 이면석 카이로 특파원이 가봤습니다. 통행이 중단됐던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 태양이 떠오르고 자체 동력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에버기 분호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날 만조 시간에 맞춰 예인선들의 도움을 받아 방향을 바꾼 에버기 분호는 좁은 물길을 벗어나 넓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발목 낀 선박 130여 대가 모여있는 지중해 연안을 찾았습니다. 길게는 일주일 동안 멈췄던 선박들이 통과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869년 개통 이후 처음 펼쳐진 풍경에 현지 주민들도 당혹스럽습니다. 문화통행은 재개됐지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남아있어 실제 경영 정상화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쪽에서 대기 중인 선박 400여 대가 모두 운하를 통과하려면 나흘 정도 걸릴 것으로 수에즈 운하 당국은 내다봤습니다. 좌초 초기 강풍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뒀던 당국은 선장만이 아니라 탑승한 도선사, 교신 문제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습니다. عشان التفتيش عليها طبعا بعد ما الحادثه اللي حصلت دي لانه شكرا مسموح لها طبعا بالابحار اللي بنكون مطمئنين بسلامتها 100%. في نفس الوقت هيتم التحقيق هيطلع منه موضوع التعويضات. 이집트 대통령실 관계자는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장에게 사고 책임이 있으며 예인선 사용비 등을 일본 선주에게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통행이 중단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무역 피해는 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채널A 뉴스 이면석입니다.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번에는 미국산 앵무새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정부의 기대와 달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만남도 요원해 보입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Does this include sitting with President Kim Jong-un?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무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 회담은 없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Japan are united in commitment to standing up against these provocations and advancing th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대북전단 살포 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오늘 발의된 가운데 다음 달 15일경 미 의회 청문회가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괄적인 한반도의 인권 문제도 다룰 전망인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해온 인사들이 대거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I get a bit nervous when I see both Kim and Moon in the same place because there you got a North Korean and a North Korean sympathizer. Much too cozy. 이번 미 청문회를 시작으로 국무부의 북한 인권대사 임명 등 바이든 행정부 내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더욱 본격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미국의 아시안 혐오 범죄가 심각합니다. 뉴욕의 도심 한복판에서 지하철 안에서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범행도 잔혹하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뉴욕 시내를 걷던 60대 아시아계 여성. 거구의 흑인 남성이 사정없이 발길질합니다. 쓰러져 있는데도 계속 걷어찹니다. 충격적인 CCTV 폭행 영상에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모습까지 촬영됐습니다. 가해 남성은 공개 수배 중입니다. 흰색 티셔츠를 입은 아시아계 남성을 향해 무자비하게 주먹을 휘두르는 흑인 남성. 바로 옆 승객은 놀라 자리를 뜹니다. 근처의 다른 승객들도 말릴 생각은커녕 휘파람을 불고 지켜만 봅니다. 가해자는 격투기의 한 장면처럼 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줍니다. 1분 가까이 이뤄진 폭행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뉴욕 경찰 증오 범죄 전담팀은 해당 영상을 SNS에 공유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에도 아시아계 혐오 범죄는 계속되자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We're tired of being marginalized. We are tired of being the scapegoats. We never forget the tragedies here, and we do everything we can to recommit ourselves to stopping this violence going forward. 뉴욕을 상징하는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엔 아시아계 미국인을 상징하는 노란불이 켜졌습니다. 점등 행사가 열린 26일은 231년 전 미국 최초의 귀화법이 제정된 날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올 시즌 여자 배구가 오늘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GS칼텍스가 사상 첫 트래블에 성공할지 김연경이 투혼을 발휘할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염정원 기자. 네, 인천 계양체육관입니다. 올 시즌 최종 우승의 향방이 결국 GS칼텍스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2세트가 진행 중인데 GS칼텍스가 1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챔피언 결정전 3경기 중 가장 팽팽한 초반 분위기였습니다. 흥국생명이 마지막 반격에 나선 건데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올 시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의 복귀로 여자 배구는 올 시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흥국생명은 스타 군단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재영, 이다영의 학폭 논란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흥국생명이 추락하는 사이 차분히 대권을 노리던 GS칼텍스는 오늘 사상 첫 3관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소영, 러츠, 강소희는 오늘도 맹활약 중입니다. 세 선수 중 누가 MVP가 돼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김연경은 더욱 빛났습니다. 붕대 투혼을 선보였던 플레이오프 토등고는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흥국생명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변을 연출한 적이 있어 오늘 승부도 섣불리 예측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창단식을 갖고 새 유니폼도 공개했습니다. 구단주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가을 야구에 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이틀 전 등번호 99번의 새 유니폼을 입었던 정용진 SSG 구단주. 오늘 창단식에선 가을 야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우리 SSG 랜더스가 올해 144경기 이상을 하게 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한 경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추신수도 구단주의 의혹에 동의했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을 때 제가 사실 소름이 돋았거든요. 항상 최고를 항상 목표로 이렇게 선수들이 첫 경기부터 그렇게 해나가기를 저는 바라고. 지난달 자신을 용진이 형으로 불러달라고 했던 정용진 구단주. 투수 박종훈의 농담에 바뀐 구단 분위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인스타 팔로우를 했는데 팔로우 안 봐주셨거든요. 항상 웃고 즐겁게 야구할 수 있게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SSG 랜더스의 상징인 우주선은 드론과 홀로그램 이미지를 통해 한국 프로야구에 착륙하는 모습을 수차례 구현했습니다. 유니폼은 전신인 SK 와이번스의 빨간색을 이어받았고 연고지인 인천도 가슴에 새겼습니다.
구단 마스코트 랜디도 베일을 벗었습니다. 대형견이 모티브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SSG는 창단식인 오늘 시범 경기에서 첫 승을 거뒀습니다. 역사적인 개막전은 오늘 3일 롯데전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늘 오전과 오후의 서울 하늘입니다. 마치 흑백과 컬러 사진 같죠? 오전에는 짙은 황사로 시야가 답답했지만 오후부터는 먼지가 옅어지면서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호남과 제주 등 남서부 지역의 공기만 탁하겠습니다. 먼지는 목요일이면 모두 해소될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당분간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 대전은 23도, 광주는 24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쌀쌀하겠고요. 중부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야외 활동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치솟는 집값 잡겠다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니 이제는 또 실수요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를 풀겠다고 합니다. 은행들도 헷갈린다고 할 정도니 국민은 어떻겠습니까? 공시지가 상승률도 낮추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여권. 오늘의 한마디는 바뀐 건지 바뀐 척하는 건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